차가운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발 아래 카페처럼 깔려 있었다. 넥스젠 다이나믹스의 44층, CEO 집무실은 모든 것이 완벽한 대칭과 차가운 모노톤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공간의 주인인 강지훈은 짙은 네이비 슈트를 입은 채 창가에 서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검은 눈동자는 그가 내려다보는 도시만큼이나 냉정하고 복잡했다. 그는 업계에서 가장 젊고 유능한 CEO였지만 그 성공은 그에게 부와 명예뿐만 아니라 깊은 불신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했다. 5년 전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가 회사의 기밀을 경쟁사에 넘기고 그의 돈을 노렸던 그 끔찍한 배신 이후 지훈에게 인간관계는 정교하게 계산된 비즈니스 거래일 뿐이었다. 그는 책상 위 태블릿에 떠있는 한 회사의 프로필을 노려보았다. 가을 디자인. 넥스젠이 추진 중인 대규모 도심 재생 프로젝트의 조경 디자인 공모에 참여한 소규모 업체였다. 프로필 사진 속의 여자, 한유리. 그녀는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화장기 없는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너무나 평범하고 그래서 더 의심스러운 미소였다. 지훈은 비웃음을 삼켰다. 그의 경험상 저렇게 순수해 보이는 얼굴 뒤에 가장 탐욕스러운 욕망이 숨어 있곤 했다. 넥스젠의 실무팀은 가을 디자인의 제안서가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성이 높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올렸지만 지훈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 순진한 디자이너를 자신의 다음 실험 대상으로 삼기로 결정했다. 지훈은 비서실에 한 달간의 장기 휴가를 통보했다. 이사회 의장인 삼촌에게는 경영 일선에서 잠시 물러나 시장을 직접 체험하겠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다. 그리고 며칠 후 강지훈은 서울에서 사라졌다. 대신 빚에 쪼들리며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와 카페 서빙을 전전하는 29살의 권민수가 나타났다. 그는 값비싼 시계와 맞춤 정장을 벗어던지고 구제시장에서 산 낡은 청바지와 색바랜 티셔츠를 입었다. 머리는 일부러 헝클어뜨렸고 값비싼 안경 대신 저렴한 뿔테 안경을 썼다. 그는 자신의 연기력을 시험하듯 거울 앞에 서서 삶에 지치고 패배감에 젖은 표정을 연습했다. 완벽했다. 이 모습이라면 그 누구도 자신을 넥스젠의 냉혹한 CEO 강지훈과 연결짓지 못할 터였다. 권민수의 첫 번째 무대는 한유리의 가을 디자인 사무실이 입주한 낡은 상가 건물의 1층 카페였다. 그는 일부러 그곳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직했다. 그녀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한유리는 매일 아침 9시, 점심시간 직후, 그리고 야근이 잦은 날이면 저녁 늦게까지 이 카페에서 가장 저렴한 아메리카노를 테이크아웃해 갔다. 지훈, 아니 민수는 카운터 뒤에서 그녀를 관찰했다. 그녀는 늘 바빠 보였고 전화통화를 하거나 작은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끊임없이 그렸다. 직원들에게는 상냥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다. 지훈은 그녀의 그 열심히 사는 모습조차 가식으로 보였다. 분명 저 미소 뒤에는 더 큰 보상을 바라는 계산이 숨어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작전 개시일. 지훈은 그날따라 유난히 더 낡아 보이는 후드티를 입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1시, 한유리가 어김없이 카페로 들어섰다. 그녀는 오늘은 웬일인지 혼자가 아니었다. 아마도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이라도 있는 듯 평소와 달리 깔끔한 재킷을 걸치고 있었고 손에는 두루마리 형태의 커다란 도면을 소중하게 들고 있었다. 지훈의 심장이 미세하게 뛰었다. 지금이었다. 그는 뜨거운 아메리카노 2잔이 담긴 쟁반을 들고 일부러 그녀와 가장 가까운 동선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그녀가 막 카운터에서 돌아서는 순간 그는 마치 발이 꼬인 것처럼 비틀거리며 그녀를 향해 넘어졌다. 악! 비명 소리와 함께 뜨거운 커피가 그녀의 흰 재킷과 더 치명적이게도 그녀가 품에 안고 있던 도면 위로 쏟아졌다.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한유리는 자신의 옷이 더러워진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경악한 얼굴로 축축하게 젖어버린 도면을 펼쳤다. 정교하게 그려진 푸른색 잉크가 뜨거운 커피에 번져 흉측하게 뭉개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다. 그녀의 노력, 그녀의 꿈, 그리고 아마도 그녀 회사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결과물이었을 것이다.
지훈은 계획대로 완벽하게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절망적인 눈동자를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훈은 권민수의 역할에 충실하게 당황한 목소리로 외치며 휴지를 뽑아들었다. 그는 일부러 허둥대며 엉망이 된 도면을 닦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이 닿을수록 잉크는 더 심하게 번져나갔다. 한유리는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밀어냈다. 됐어요. 만지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깊은 시리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젖은 도면을 수습할 생각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지호는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이제 곧이어야 할 순서는 분노, 고함, 그리고 보상 요구일 것이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해 그녀의 속물근성을 끄집어낼지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유리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벗어났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길게 하더니 뭉개진 도면을 조심스럽게 다시 말았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충격으로 흔들렸지만 그녀는 민수를 향해 소리치지 않았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죠? 그녀가 물었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놀랍도록 차분했다. 지우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네, 정말입니다. 발이 꼬여서 정말 어쩌죠? 저 세탁비랑 저 도면은... 그는 일부러 돈 이야기가 나오도록 유도했다. 비싼 건가요? 제가 지금 당장은 돈이 없는데. 한유리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낡은 옷과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그녀의 시선이 잠시 그의 해진 운동화에 머물렀다. 지우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녀가 자신을 가난한 아르바이트생으로 완벽하게 인식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한숨을 쉬었다. 됐어요. 세탁비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 도면 어차피 다시 그려야 할 거겠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다. 하지만 정말 조심 좀 해주시지.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엉망이 된 재킷과 쓸모없게 된 도면을 들고 카페를 나갔다. 재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이상했다. 왜 화를 내지 않지? 왜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거지? 그날 저녁 민수는 카페 매니저에게 심하게 꾸중을 듣고 시급에서 까겠다는 협박까지 들었다. 물론 지훈에게는 아무런 타격도 없는 일이었다. 그는 퇴근 후 한유리의 사무실에 있는 낡은 건물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사무실은 5층이었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이었다. 밤 10시가 넘도록 그녀의 사무실 창문은 불이 꺼지지 않았다. 지훈은 낮에 자신이 망쳐버린 그 도면을 그녀가 밤새 다시 그리고 있으리라 짐작했다. 그는 이 실험이 너무 싱겁게 끝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그녀의 진짜 얼굴을 보고 싶었다. 돈 앞에서 무너지는 그 위선적인 순수함을. 얼마 후 한유리가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건물에서 나왔다. 그녀는 터덜터덜 걸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지훈은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리고 버스가 도착하기 직전 그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저기, 아까 낮에... 한유리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낮에 그 아르바이트생임을 알아보고 경계심을 풀었다. 아, 네. 지우는 미리 준비한 대사를 꺼냈다. 제가 정말 죄송해서 그럽니다. 제가 오늘 일당 받은 게 있는데 이걸로라도...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려 했다. 괜찮다고 했잖아요. 한유리가 그의 손을 막았다. 아니에요.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했어요. 저 때문에 그 중요한 도면을... 그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연기를 했다. 제가 돈은 많이 없지만 뭐라도 사고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내일 저녁이라도 저기 근처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라도... 지우는 일부러 가장 값싸고 초라한 장소를 골랐다. 만약 그녀가 이 제안을 거절하거나 혹은 더 나은 장소를 요구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녀의 곤모습일 터였다. 그는 그녀의 입에서 나올 대답을 기다렸다. 그의 심장이 냉혹한 CEO 강지훈의 심장이 아니라 가난한 권민수의 심장인 것처럼 이상하게 긴장되어 뛰고 있었다. 한유리는 지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꼬질꼬질한 모습과 진심인지 연기인지 모를 미안함 가득한 표정을.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지우는 그녀가 됐거든요.
혹은 당신 같은 사람이랑 왜? 라고 말하며 자신을 경멸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의외의 대답을 내놓았다. 떡볶이요? 좋아요. 나 떡볶이 엄청 좋아하는데. 그녀는 피곤한 기색에도 불구하고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대신 거기 순대도 맛있어야 해요. 그 순간 버스가 도착했고 그녀는 그럼 내일 봐요 라는 말을 남기고 버스에 올라탔다. 지우는 횡단보도 건너편에 주차된 자신의 마이바흐를 힐끗 쳐다보았다. 완벽한 시나리오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저녁, 강지우는 약속 장소인 허름한 길거리 포장마차 앞에 서 있었다. 권민수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그는 어제보다 더 낡아도이는 무릎이 살짝 나온 트레이닝복 바지에 얇은 바람막이를 걸쳤다. 붉은색 천막 안에서는 떡볶이가 끓는 매캐하고 달콤한 냄새가 흘러나왔다. 형광등은 위태롭게 깜빡였고 플라스틱 의자들은 닳아있었다. 지훈은 일부러 서울에서 가장 낡고 초라해 보이는 분식집을 골랐다. 이곳은 그의 시험의 두 번째 단계였다. 한유리가 이 장소를 보고 보일 경멸 혹은 최소한의 실망감, 그것이 그가 확인하고 싶은 그녀의 본모성, 즉 돈과 지위에 대한 노골적인 갈망이었다. 그는 초조한 듯 발끝을 까딱이며 시간을 확인하는 연기를 했다. 속으로는 한유리가 아예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나더라도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길 바라고 있었다. 그것이 그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모든 관계를 의심하고 재단하는 그의 방식에 부합하는 결과일 테니까. 7시 정각, 한유리가 버스 정류장 쪽에서 걸어왔다. 그녀는 일에 지친 듯 어깨가 살짝 처져 있었지만 약속을 잊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그녀는 포장마차 앞에 서 있는 민수를 발견하고는 이내 그가 선택한 장소를 훑어보았다. 지훈은 그녀의 얼굴 근육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시선을 고정했다. 그러나 한유리의 반응은 또다시 그의 예상을 빗나갔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거나 망설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천막을 힐끗 보더니 민수를 향해 가볍게 웃어 보였다. 여기였네요. 와, 냄새 장난 아닌데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천막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며 주인 아주머니에게 외쳤다. 이모님, 떡볶이 1인분이랑 순대 1인분 섞어서 주시고요. 튀김도. 아, 민수 씨는 뭐 좋아해요? 그녀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지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이 상황은 뭐지?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어색하게 대답했다. 저는 아무거나. 김말이? 두 사람은 좁은 플라스틱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와 순대, 튀김이 앞에 놓였다. 지훈은 어제 연습한 대로 잔뜩 주눅이 든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저기 이런 데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형편이 이래서. 그는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가난이라는 단어에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다. 한유리는 오뎅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민수 씨, 사과하려고 부른 거 아니었어요? 근데 왜 또 사과를 해요? 그리고 나 여기 완전 좋아요. 대학생 때 진짜 매일 먹던 건데. 그녀는 젓가락으로 떡볶이를 하나 집어 입에 넣고는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맛있네요. 그녀의 꾸밈 없는 반응에 지우는 오히려 당황했다. 그는 준비했던 다음 대사들을 머릿속에서 황급히 지워야 했다. 그는 어색하게 떡볶이를 씹으며 그녀를 관찰했다. 그녀는 정말로 떡볶이를 즐기고 있었다. 그의 시암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어제 그 도면은 지훈이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결국 밤새 다시 그렸어요. 한유리가 튀김을 간장에 찍으며 말했다. 덕분에 잠은 좀 못 잤지만 신기하게도 어제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가끔은 그렇게 다 엎어버리는 게 나을 때도 있나 봐요. 그녀는 민수를 원망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 도면 많이 비싼 거죠? 중요한 거라고 들었는데. 지우는 포기하지 않고 돈 문제로 그녀를 자극하려 했다. 비싸다기보다는 중요한 거죠. 우리 가을 디자인에 사활이 걸렸다거나 할까.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요즘 경기도 어렵고 저희 같은 작은 회사가 대기업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네요.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민수를 바라보았다. 민수 씨도 많이 힘들죠? 아까 보니까 카페 매니저한테 엄청 깨지는 것 같던데. 지우는 그녀가 화제를 자신에게 돌리는 것에 놀랐다.
그는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학자금 대출에 집안 빚도 좀 있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지호는 자신의 초라한 연기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건 동정이나 경멸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감이었다. 그렇구나. 우리 다들 그렇게 버티면서 사는 거죠, 뭐. 한유리는 다시 떡볶이를 먹기 시작했다. 그래도 전 제일이 좋아요. 비록 돈은 많이 못 벌고 야근은 밥 먹듯이 하지만 제가 디자인한 작은 정원에서 사람들이 쉬는 모습을 볼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민수 씨는 꿈이 뭐예요? 꿈. 강지훈에게 그 단어는 너무나 낯설었다. 그의 삶은 목표와 성취, 그리고 승리로 점철되어 있었다. 하지만 꿈이라니. 그는 권민수라는 가난한 청년의 입을 빌려 대답해야 했다. 꿈이요. 그냥 빚 다 갚고 평범하게 사는 거요.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초라한 대답이었다. 하지만 한유리는 고개를 저었다. 에이, 그건 목표고 꿈 말이에요. 진짜 하고 싶은 거.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전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빌딩 숲 한가운데에 누구나 공짜로 쉴 수 있는 비밀의 정원을 만들고 싶어요. 커피 한 잔 값도 아까운 사람들이 편하게 나무 냄새 맡을 수 있는 그런 곳. 지훈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그의 시험은 완벽하게 실패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속물근성을 확인하러 왔는데 되려 그녀의 순수한 열정과 따뜻함에 노출되고 말았다. 이 여자는 이상했다. 가난한 남자가 사주는 1인분에 3,000원짜리 떡볶이를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자신의 꿈을 이렇게 반짝이는 눈으로 이야기하다니. 그가 만났던 여자들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그는 자신이 만든 권민수라는 함정에 자기 자신이 빠져들고 있는 기묘한 기분을 느꼈다. 떡볶이 값을 계산하는 민수의 꼬깃꼬깃한 지폐를 보면서도 한유리는 아무렇지 않은 듯 잘 먹었어요, 민수씨. 다음엔 내가 살게요. 저기 건너편에 새로 생긴 쌀국수집 맛있대요. 그녀는 그를 가난한 남자로 규정하지 않고 그저 함께 떡볶이를 먹은 사람으로 대하고 있었다. 포장마차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짧은 길, 두 사람 사이엔 어색하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이 실험이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시험하려 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이 예측 불가능한 여자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했다. 떡볶이 데이트가 있은 지 며칠 후 한유리의 가을 디자인 사무실은 넥스젠 프로젝트의 2차 프레젠테이션 준비로 분주했다. 작은 사무실은 도면과 샘플, 야근의 흔적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한유리는 직원들을 독려하며 밤샘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잠시 굳은 어깨를 풀기 위해 창밖을 내다보던 그때 낡은 상가 건물 앞에 어울리지 않는 매끈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재단된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과시적인 스트라이프 슈트를 입고 있었다. 강지훈의 미니멀한 스타일과는 정반대였다. 그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건물을 훑어보았고 그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1층 카페에서 컵을 닦고 있던 권민수, 즉 강지훈은 그 남자를 즉시 알아봤다. 태양건선의 CEO 최진석. 업계에서 넥스젠과 사사건건 부딪히는 가장 공격적이고 무자비한 경쟁자였다. 지훈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최진석이 여긴 어쩐 일로?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며 유리창 너머로 상황을 주시했다. 최진석은 망설임 없이 낡은 건물 계단을 올라갔고 정확히 5층 가을 디자인 사무실로 향하는 것을 지훈은 똑똑히 목격했다. 지훈은 겁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끓어오르는 불길한 예감과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날카로운 경계심이 동시에 그를 사로잡았다. 최진석은 예고도 없이 한유리의 사무실 문을 열어젖혔다. 직원들이 모두 놀라 그를 쳐다봤다. 한유리 대표. 그가 오만한 목소리로 물었다. 한유리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앞으로 나섰다. 네, 제가 한유리입니다만 실례지만 누구신지. 최진석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태양건설 최진석입니다. 이런 누추한 것에서 꽤 재미있는 제안서를 썼더군요. 그는 넥스젠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자신들이 그 정보를 입수했음을 은근히 과시했다.
그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넥스젠 같은 굼뜬 공룡이랑 일해봤자 한 대표의 재능만 썩히는 겁니다. 그는 한유리의 책상 모서리에 걸터 앉으며 거대한 장미꽃다발을 거칠게 내려놓았다. 태양건설은 다릅니다. 우린 빠르고 화끈하죠. 지금 우리가 추진 중인 제주도 VIP 리조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넥스젠이 제안한 예산의 2배를 주겠소. 이 구질구질한 사무실도 당장 강남의 최고급 빌딩으로 옮겨주고. 그는 명품 시계가 채워진 손목을 흔들며 유혹적인 제안을 던졌다.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기회요, 한 대표. 이 바닥에서 줄을 잘 서야 한다는 건 알죠? 그의 말은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상대를 얕잡아보는 독이 숨겨져 있었다. 한유리는 그의 무례함과 노골적인 접근 방식에 불쾌감을 느꼈지만 예산의 2배라는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가을 디자인은 당장 다음 달 직원들 월급을 걱정해야 할 처지였다. 한편 1층 카페에서 강지우는 안절부절 못하며 시간을 확인했다. 30분이 넘도록 최진석은 내려오지 않았다. 지우는 자신이 만든 이 시험이 통제 불가능한 변수를 만났음을 깨달았다. 최진석은 그가 가장 경멸하는 부류의 인간이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고 과정을 무시하며 상대를 힘으로 찍어 누르려는 자. 그런데 지금 그 최진석이 한유리에게 접근했다. 지훈은 직업적인 질투와 함께 스스로도 정의할 수 없는 개인적인 분노를 느꼈다. 그는 한유리가 최진석의 그 천박한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동시에 가난한 권민수 앞에서 보여줬던 그녀의 순수함이 과연 수십억 원의 현실 앞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지 그의 냉소적인 본성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최진석이 드디어 내려왔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고 1층의 민수와 눈이 마주치자 잠시 멈칫했다. 그는 카페 아르바이트생 따위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는 부류였지만 민수의 눈빛이 어딘지 모르게 날카롭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는 무시하고는 자신의 차에 올랐다. 지훈은 최진석이 사라지자마자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그는 권민수로서가 아니라 경쟁자의 움직임을 확인해야 하는 강지훈으로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5층 사무실 문 앞에서 그는 문을 열지 못하고 멈춰섰다. 자신은 지금 이 문을 열 자격이 없었다. 그는 권민수일 뿐이었다. 그날 저녁 지훈은 퇴근 시간보다 훨씬 늦게까지 카페 주변을 서성였다. 밤 11시가 다 되어 한유리가 지친 발걸음으로 건물을 나섰다. 그녀의 손에는 최진석이 두고 간 화려한 꽃다발이 들려 있었지만 표정은 전혀 기뻐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고뇌에 빠진 듯했다. 지훈은 민수의 모습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유리 씨, 무슨 일 있어요? 아까 낮에 웬 비싼 차가 왔던데? 한유리는 그를 보고 놀랐지만 이내 씁쓸하게 웃었다. 민수 씨, 혹시 아주 큰 돈이 갑자기 생긴다면 뭐 할 거예요? 그녀의 질문은 엉뚱했지만 진지했다. 지훈은 당황했다. 네? 갑자기 돈이라뇨? 한유리는 벤치에 주저앉으며 거대한 꽃다발을 내려놓았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엄청난 제안을 했어요. 지금 제가 가진 문제들을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을 만큼 큰 제안이요. 그녀는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기쁘지가 않아요. 오히려 기분이 더러워요. 그 사람은 내 디자인을 본 게 아니라 그냥 날 사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모멸감이 뒤섞여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미세하게 떨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돈의 유혹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경멸하고 있었다. 유리 씨는 그 제안 받아들일 거예요? 지훈은 자신이 이 질문을 하는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녀를 시험하는 것인가? 아니면 순수하게 그녀의 대답을 원하는 것인가? 한유리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회사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무릎 꿇고 싶지만. 민수 씨랑 떡볶이 먹으면서 했던 말 기억나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정원을 만들고 싶다고. 그 사람은 내 정원에 황금 울타리를 치려고 해요. 그녀는 꽃다발에서 장미 한 송이를 뽑아 민수에게 건넸다. 이거라도 가져요. 난 이거 보기 싫으네. 그녀의 솔직한 모습에 지훈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에 처음으로 날카로운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최진석이라는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은 그의 시험을 전혀 다른 국면으로 이끌었다. 그는 한유리가 최진석의 돈에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패배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녀의 진심을 확인해야만 했다. 최진석의 부가 아닌 자신의 가난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그녀가 자신을, 아니 권민수를 선택할 수 있는지. 그는 그녀에게 마지막이자 가장 잔인한 시험을 하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가난을 무기 삼아 그녀의 동정심이 아닌 그녀의 진정한 마음을 확인해 볼 생각이었다. 한유리는 며칠 후 권민수에게 저녁을 사겠다며 먼저 연락했다. 쌀국수 대신 그녀는 최근에 작은 보너스를 받았다며 회사 근처에 깔끔한 파스타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강지훈은 이 예상치 못한 적극성에 의아해하면서도 그의 마지막 시험을 위한 완벽한 모델라고 생각했다. 그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값싼 셔츠는 아니지만 부잣집 도련님이 자선 바자회에서나 입을 법한 의도적으로 낡고 유행이 지난 셔츠를 입고 있었다. 레스토랑 내부는 따뜻한 조명과 잔잔한 클래식 음악, 테이블마다 놓인 생화로 그가 연기하는 권민수와는 철저히 이질적인 공간이었다. 한유리는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민수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민수 씨, 여기요. 그녀는 자신이 이곳 분위기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반면 민수는 주눅이 든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다. 아니, 어쩌면 눈치챘지만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지훈은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다. 그는 메뉴판을 받아들었지만 가격표를 보고는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리는 연기를 했다. 그가 아르바이트하는 카페의 일당 전부를 쏟아부어도 메인 요리 하나를 겨우 시킬 정도였다. 유리씨, 여긴 좀... 걱정 말아요. 오늘은 내가 사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한유리는 그의 어색함을 풀어주려는 듯 자연스럽게 메뉴를 추천했다. 여기 봉골레 파스타가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우리 샐러드도 하나 시킬까요? 그녀는 능숙하게 주문을 마쳤다. 지우는 이 상황이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그가 지금 이 10,000원짜리 파스타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연기를 하고 있다니.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의 목적을 상기했다. 그녀의 이런 배려와 친절이 과연 진짜일까? 아니면 단지 동정일까? 그는 오늘 그것을 끝장낼 생각이었다. 음식이 나오고 어색하지만 나쁘지 않은 대화가 오갔다. 한유리는 넥스젠 프로젝트의 2차 프레젠테이션이 코앞이라며 긴장된다고 했다. 지훈은 그녀가 최진석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을 예의주시했다. 그녀는 그 유혹적인 제안을 거절한 것일까? 아니면 여전히 고민 중인 것일까? 지훈은 지금이 그 마지막 시험을 던질 때라고 판단했다. 그는 일부러 포크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가 포크를 줍기 위해 테이블 밑으로 숙였다가 올라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절망으로 물들었다. 연습한 그대로였다. 민수 씨, 무슨 일 있어요? 한유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유리 씨, 사실은 유리 씨한테 거짓말한 게 있어요. 그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그냥 빚이 좀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이번 주까지 막지 못하면 저 아마 개인 파산 신청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절박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다. 경악, 실망, 혹은 즉각적인 거리감. 그것이 그가 예상한 답이었다. 한유리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그녀는 입을 열려 했다. 민수 씨, 그게 무슨... 하지만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레스토랑 입구에서 오만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두 사람의 대화를 갈랐다. 이거 정말 눈물겨운 정면이군. 강지훈과 한유리의 고개가 동시에 돌아갔다. 그곳에는 값비싼 실크 셔츠를 입은 최진석이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듯한 역겨운 미소를 짓고 서 있었다. 그는 예고도 없이 두 사람의 테이블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지훈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최진석이 왜 여기에? 이건 그의 시나리오에 없던 일이었다.
최진석은 웨이터가 제지할 틈도 없이 빈 의자를 끌어와 두 사람 사이에 거만하게 앉았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파스타를 경멸하듯 쳐다보더니 시선을 권민수에게 고정했다. 한유리 대표, 안목이 이것밖에 안 됐나? 이런 시궁창 냄새나는 놈이랑 이런 데서 데이트할 시간이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레스토랑 전체에 울릴 만큼 컸고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한유리의 얼굴이 불쾌감으로 굳어졌다. 최진석 이사님, 여긴 어떻게? 그리고 이건 사적인 자리입니다. 사적? 최진석이 코웃음을 쳤다. 한 대표가 아직 내 제안에 답을 안 줘서 말이야. 직접 들으러 왔지. 그런데 이게 뭐야? 그는 민수를 향해 턱짓을 했다. 이놈인가? 한 대표가 내 VVIP 리조트 프로젝트를 거절하고 선택한 게 고작 이 파산 직전의 알바생? 지훈은 얼어붙었다. 최진석이 어떻게 파산이라는 말을. 아마도 그가 식당에 들어오기 전 지훈의 마지막 대사를 들은 모양이었다. 완벽한 불운이었지만 동시에 완벽한 시험 무대가 완성되었다. 이제 한유리는 선택해야 했다. 파산 직전의 가난뱅이와 막대한 부를 약속하는 CEO. 민수, 즉 지훈은 계획대로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굴욕감에 떠는 연기를 했다. 강지훈으로서의 본능은 당장 최진석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권민수라는 가면 뒤에 숨어 그녀의 선택을 기다렸다. 한유리 씨. 최진석이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위협적인 톤은 여전했다. 잘 생각해. 이딴 놈이랑 엮여서 네 재능 썩히지 말고 당장 이놈 뺨이라도 한 대 갈기고 나랑 나가. 그럼 내 제안 2배로 올려주지. 그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시험했다. 그는 한유리가 돈 앞에서 무너질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모든 시선이 한유리에게 쏟아졌다. 지훈도 최진석도 심지어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까지.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숨죽여 지켜봤다. 지훈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의 모든 냉소와 불신이 이 순간 그녀의 입에 달려 있었다. 한유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당황이 없었다. 오직 차갑고 단단한 결의뿐이었다. 그녀는 최진석이 아닌 고개를 숙이고 있는 민수를 먼저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입을 열었다. 최 이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한 가지만은 바로잡아야겠네요. 최진석은 그녀가 항복할 것이라 생각하고 의자에 등을 기댔다. 말해보시죠. 한유리는 민수를 가리켰다. 네, 맞아요. 민수 씨는 방금 저에게 파산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만큼 힘들고 절박한 상황이겠죠. 지우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가 자신을 버리려 하고 있었다. 최진석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한유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최진석을 향했다. 이사님이 말씀하신 시궁창 냄새는 이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레스토랑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 냄새는 바로 당신에게서 나요. 최진석의 미소가 굳어졌다. 지훈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한유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최진석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말했다. 민수 씨는 가난할지언정 적어도 자기 잘못에 대해 사과할 줄 알고 쥐꼬리만한 일당으로 떡볶이를 사면서도 미안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자기 삶을 비굴하게 속이진 않죠. 지훈은 그 말에 가슴을 망치로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계속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죠? 돈으로 재능을 사고 계약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하죠. 당신은 지금 내 디자인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사려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통장 잔고로만 판단하는 당신 같은 사람이야말로 진짜 파산한 인생이에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자신의 지갑을 꺼내 식사 비용보다 훨씬 많은 현금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당신의 그 2배짜리 제안 공식적으로 거절하겠습니다. 전 내일 당장 사무실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당신처럼 영원히 가난한 사람과는 단 1시간도 일하고 싶지 않네요. 충격, 완벽한 충격이었다. 그 결과는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특히 강지훈과 최진석을 경악하게 했다. 최진석은 모욕감으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감히 한유리 같은 을이 자신에게 이런 굴욕을 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는 분노에 차서 일어섰다.
너희 둘 다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그는 의자를 걷어차고 레스토랑을 뛰쳐나갔다. 이제 테이블에는 정적만이 남았다. 지우는 멍하니 한유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가난한 척한 CEO의 잔인한 시험을 통과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시험 자체를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가 만든 이 모든 연극이 얼마나 유치하고 오만한 것이었는지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시험하려 했지만 정작 시험대에 오른 것은 자신의 비틀린 불신이었다. 그는 그녀의 진심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책감만을 확인했을 뿐이었다. 유리 씨,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그는 이 거짓말을 당장 끝내야 했다. 레스토랑에서 뛰쳐나간 최진석의 뒷모습을 보며 한유리는 겨우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자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거대 건설사의 이사를 상대로 그런 말을 내뱉다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든 것은 눈앞의 권민수였다. 파산 직전이라는 남자. 그녀가 그토록 격렬하게 지켜난 남자. 강지호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자신을 변호하며 최진석의 영혼이 파산했다고 말하던 순간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조각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이 잔인한 연극을 끝내야 했다. 유리 씨!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괜찮아요? 한유리는 오히려 그를 걱정하고 있었다. 민수 씨, 정말 괜찮아요? 그 빚 어떻게 해요? 그녀의 순수한 걱정은 지훈의 죄책감에 불을 붙였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이 레스토랑에서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실 나는 넥스젠의 강지훈입니다. 당신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러나 그는 입을 뗄 수 없었다. 방금 가난을 무기로 그녀의 진심을 확인한 직후에 어떻게 자신의 부를 드러낼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그녀의 진심 어린 용기에 대한 또 다른 기만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유리 씨까지 곤란하게 만들어서. 그는 결국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그 시각 모욕감에 휩싸여 차에 올라탄 최진석은 분노로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감히 이런 구멍가게 같은 디자인 업체의 대표와 그보다 더 비천한 아르바이트생 따위가 자신을 능욕했다. 그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김 비서, 그는 자신의 해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가을 디자인 한유리, 그리고 오늘 걔랑 같이 있던 권민수라는 놈, 1층 카페 알바생이야. 당장 뒤를 캐. 놈의 빚, 가족, 과거, 먼지 한 톨까지 싹 다 털어와. 내일 아침까지. 최진석은 그 권민수라는 놈의 약점을 잡아 한유리까지 함께 무너뜨릴 계획이었다. 그가 어떤 추잡한 빚에 얽혀있는지 알아내어 한유리가 얼마나 사람 보는 눈이 없는지 업계 전체에 소문을 낼 생각이었다. 이틀 후 넥스젠 다이나믹스 본사 대강당, 도심 재생 프로젝트의 최종 프레젠테이션 날이었다. 강당은 넥스젠의 이사진들과 주요 협력사 대표들로 가득 차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유리는 가을 디자인의 사활을 걸고 이 자리에 섰다. 그녀는 레스토랑에서의 소동 이후 권민수의 일이 마음에 걸렸지만 애써 떨쳐내려 했다. 지금은 일에만 집중해야 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발표 자료를 점검했다. 잠시 후 사회자가 심사위원단과 넥스젠의 임원진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시는 넥스젠 다이나믹스의 강지훈 대표님이십니다. 한유리는 무대 한쪽에 앉아있는 심사위원석을 무심코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한 남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는 숨이 멎는 듯했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그레이 슈트, 날카로운 콧날과 차가운 눈빛. 그곳에는 권민수가 아닌 강지훈이 앉아있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다. 너무나 닮았다. 머리 스타일과 안경, 값비싼 옷이 달랐지만 그 눈빛, 그 분위기는... 그녀는 혼란스러움에 머리를 흔들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으니까. 저 사람은 넥스젠의 CEO, 민수 씨는 지금쯤 카페에서 커피를 나르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애써 불안감을 억누르고 자신의 순서를 기다렸다. 강지훈은 무대 아래에서 자신을 보고 혼란스러워하는 한유리의 시선을 피했다. 그는 그날 레스토랑에서 고백하지 못한 것을 1000번 만번 후회했다.
그는 오늘 그녀의 발표가 끝나면, 그녀가 이 프로젝트의 최종 승자가 되면 그 후에 따로 만나 모든 것을 사죄할 계획이었다. 그는 그녀의 발표를 지켜보았다. 권민수 앞에서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던 비밀의 정원의 아이디어가 지금 그의 눈앞에서 완벽하고 전문적인 기획안으로 펼쳐지고 있었다. 그녀의 열정과 진심이 강당 안의 모든 사람을 매료시키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가 자랑스러웠고 동시에 그녀를 속인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이상으로 가을 디자인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한유리가 인사를 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 사진들의 표정도 만족스러워 보였다. 그녀의 승리가 거의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질의응답이 시작되고 한 이사가 그녀의 디자인에 감탄하며 질문을 하려던 바로 그때 강당의 뒷문이 거칠게 열렸다. 잠깐!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분노와 조소가 뒤섞인 표정의 최진석이 서 있었다. 그는 보안 요원들의 저지를 뿌리치고 성큼성큼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왔다. 이 모든 발표는 거짓과 기만 위에 세워진 쇼에 불과합니다.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최진석 이사, 지금 무슨 행패입니까? 최진석은 지훈을 보고 비웃음을 터뜨렸다. 행패라니 강 대표, 나는 그저 이 공모전이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을 밝히러 왔을 뿐인데. 그는 강당 안의 모든 사람을 둘러보며 소리쳤다. 여러분, 저기 서 있는 가을 디자인의 한유리 대표가 어떻게 이 사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아십니까? 한유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그를 노려보았다. 무슨 헛소리예요? 헛소리? 최진석이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며칠 전 내 수십억짜리 VIP 리조트 프로젝트는 단칼에 거절하시던 분이 웬 돈팽이랑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데이트를 즐기시더군. 그는 극적인 순간을 즐기듯 잠시 말을 멈췄다가 무대 위에 강지훈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바로 저 사람입니다. 아니, 저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해야 하나? 그는 주머니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단상 위로 뿌렸다. 사진 속에는 낡은 후드티를 입은 권민수가 한유리와 떡볶이 포장마차에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최진석 자신과 대치하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강당은 충격에 휩싸였다. 저게 강 대표? 말도 안 돼. 저 거짓골이? 이 사진들이 웅성거렸다. 한유리는 떨리는 눈으로 사진과 강지훈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권민수와 강지훈, 동일 인물.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최진석의 잔인한 목소리가 쐐기를 박았다. 그래, 바로 넥스젠의 강지훈 대표가 파산 직전에 불쌍한 알바생 권민수 행세를 하며 이 여자에게 접근했지. 왜 그랬을 것 같나? 가난한 척하며 그녀의 마음을 시험해 본 거야. 당신이 돈 보고 접근하는 여자인지 아닌지 아주 유치한 연극을 꾸민 거라고. 그 순간 한유리는 자신이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다. 그녀가 들고 있던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자신을 향해 쏟아진 커피도, 미안하다며 사준 떡볶이도, 파산할 것 같다단 눈물의 고백도 전부 자신을 시험하기 위한 연극이었다. 그녀가 최진석 앞에서 목숨 걸고 지켜냈던 그 남자의 진심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돈이 아니라 그의 부에 충격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진심이, 자신의 공감이 한 부유한 남자의 오만한 실험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배신당했다. 유리씨! 강지훈이 그녀를 향해 다급하게 손을 뻗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설명할게요. 그게 아니라... 하지만 한유리는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충격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얼음장처럼 차가운 경멸과 깊은 상처뿐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리모컨을 주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을 향해, 그러나 강지훈은 철저히 외면한 채 뻣뻣하게 허리를 숙였다. 무례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그녀는 단 한마디의 변명도, 단 한 번의 눈물도 없이 돌아서서 강당을 걸어나갔다.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그 파편은 두 사람 모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 강당은 한유리가 사라진 뒤에도 한동안 충격적인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웅성거림은 곧 노골적인 수군거림으로 변했다.
이사들은 강지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경멸한다는 듯 쳐다보았다. 넥스젠 다이나믹스의 완벽하고 냉철한 CEO가 고작 한 여자를 시험하기 위해 이런 저급한 연극을 벌였다는 사실은 회사의 평판에 치명적인 스캔들이었다. 강지훈은 그들의 시선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모든 신경은 텅 빈 강당 입구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의전도, 이사회의의 분노도, 최진석의 승리감에 찬 조소도 무시한 채 그녀를 뒤쫓아 뛰쳐나갔다. 그는 엘리베이터 홀에서 막 버튼을 누르려던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유리씨, 잠깐만, 설명할게요. 한유리는 붙잡힌 팔을 뿌리치지도 그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얼음 조각처럼 차가웠다. 설명이라고요? 그녀가 마침내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불에 댄 듯한 상처와 경멸만이 가득했다. 뭘 설명하시겠어요, 강지훈 대표님? 제 값비싼 도면 위에 커피를 쏟아부은 그 완벽한 연기력을요? 아니면 그 불쌍한 떡볶이 포장마차를 찾아낸 당신의 치밀함을요? 그것도 아니면 내가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가는지 구경하며 즐거웠던 당신의 감상평.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지우는 절박하게 외쳤다.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요. 내 과거 때문에 당신을 믿지 못했어. 하지만 띵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한유리는 그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그녀가 차갑게 되물었다. 하지만 당신이 내 시험에 통과해서 이제 상을 주시겠다? 당신의 오만한 실험에 내가 성공적으로 놀아났으니까? 그녀는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눌렀다. 강지훈 씨, 그리고 권민수 씨, 두 사람 다 역겨워요. 문이 닫히고 지훈은 차가운 금속 문에 비친 자신의 망연자실한 모습을 바라보며 홀로 남겨졌다. 그의 완벽한 가면극은 그 자신을 가장 비참한 패배자로 만들었다. 강지훈이 강당으로 돌아왔을 게 이사회 의장이자 그의 삼촌인 강만중 회장이 불벼락 같은 노기를 터뜨렸다. 강지훈, 이게 무슨 망신이냐? 일개 디자인 업체를 상대로 유치한 장난질을 벌여? 최진석이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는데 프로젝트와 회사 이미지를 전부 망쳐놨어. 지훈은 처음으로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수습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냉소주의가 빚어낸 이 끔찍한 결과를 오롯이 감당해야 했다. 최진석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넥스젠 CEO의 기이한 이중생활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익명의 제보라는 이름으로 IT 업계의 가심란을 장식하기 시작했다. 한편 가을 디자인으로 돌아온 한유리는 직원들 앞에서 굳은 표정으로 섰다. 그녀가 겪은 개인적인 배신감은 사치였다. 그녀는 이제 회사의 대표로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직원들은 이미 웅성거리는 소문과 넥스젠의 발표회장에서 벌어진 소동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었다. 우리 넥스젠 프로젝트에서 철수합니다. 그녀의 선언에 사무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대표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그거 하나 보고 버텼는데. 맞아요. 지금 철수하면 우리 진짜 망해요. 직원들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항의에도 한유리는 단호했다. 우리의 디자인은, 우리의 열정은 그런 식으로 기만당하고 농락당할 수 없어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사람의 돈과 동정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넥스젠 이사회 앞으로 대표이사 강지훈의 비윤리적이고 기만적인 접근 방식을 이유로 프로젝트 공모를 공식적으로 철회한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그녀의 자존심은 지켰지만 회사는 즉각적인 위기에 봉착했다. 넥스젠 프로젝트 철수 소문이 퍼지자 불안해진 기존 클라이언트들마저 계약을 보류하기 시작했다. 가을 디자인은 한 달 만에 자금난에 빠졌다. 한유리는 자신의 작은 차를 팔고 사무실을 축소 이전해야 할지도 모르는 최악의 상황에 몰렸다. 그녀는 밤낮 없이 새로운 소규모 프로젝트라도 따내기 위해 뛰어다녔지만 시장은 냉혹했다. 강지훈이 만든 권는수의 가짜 파산이 이제 그녀의 진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장 만족스러워한 것은 최진석이었다. 그는 한유리에게 공개적으로 모욕당한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가을 디자인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법무팀을 동원해 한유리의 과거 프로젝트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몇 년 전 공원 조경 작업 당시에 수목 식재 관련 규정 위반 사항을 찾아냈다. 그것은 누구나 쉽게 수정할 수 있는 경미한 행정착오였지만 최진석은 그것을 부풀렸다. 그는 구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네며 이 문제를 안전규정 위반 및 불법 시공으로 확대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갑작스럽게 가을 디자인 사무실로 구청의 현장 실사단이 들이닥쳤다. 언론에는 청년 기업의 도덕적 해이, 안전무시한 불법 조경이라는 악의적인 기사가 배포되었다. 클라이언트들은 완전히 등을 돌렸고 은행은 대출금 즉시 상환을 요구했다. 한유리는 사면 초가에 몰렸다. 그때 최진석은 대리인을 통해 그녀에게 마지막 제안을 건넸다. 가을 디자인의 모든 부채를 갚아주는 조건으로 회사의 지분 전체와 모든 디자인 저작권을 단돈 1억에 넘기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노골적인 약탈이었다. 강지우는 이 모든 소식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받고 있었다. 한유리가 프로젝터를 철회했을 때 그는 그녀의 강직함에 또 한 번 가슴을 쳤다. 하지만 최진석이 그녀를 법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그는 더 이상 죄책감 속에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당장이라도 자신의 자본을 투입해 그녀의 빚을 갚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레스토랑에서 그녀가 외쳤던 말을 기억했다.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려는 당신이 진짜 파산한 인생이라고. 그가 지금 또다시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것은 한유리에 대한 두 번째 기만이 될 터였다. 그는 권민수가 아닌 강지훈으로서 이번에는 투명하게 그녀를 지켜야 했다. 김비서, 지훈이 인터컴을 눌렀다. 지금부터 넥스젠 법무팀과 감사팀 전원 비상, 타겟은 태양건설, 그리고 최진석 이사 개인이다. 그는 권민수를 만들어낼 때 동원했던 정보팀을 다시 가동시켰다. 최진석이 가을 디자인을 압박하기 위해 접촉한 모든 라인을 역추적해 구청 공무원, 뇌물 내역, 그가 과거에 동일한 방식으로 무너뜨린 소규모 업체들까지 증거 하나도 남김없이 강지훈의 눈이 다시 넥스젠의 CEO로서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의 분노는 과거의 배신감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한 것이었다. 지훈의 팀은 밤낮 없이 움직였다. 최진석이 워낙 오만하게 일을 처리했던 탓에 증거는 생각보다 빨리 수집되었다. 뇌물이 오간 계좌 내역, 담당 공무원과의 은밀한 통화 녹취록, 심지어 최진석이 다른 피해업체 대표를 협박하는 블랙박스 영상까지. 지훈은 이 자료들을 들고 당장 최진석의 사무실로 쳐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이것은 자신과 최진석의 싸움이 아니었다. 한유리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는 이 증거들을 언론에 터뜨려 최진석을 매장시킬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한유리 역시 기업 간의 싸움에 휘말린 피해자로 다시 한번 가십에 오르내릴 것이 뻔했다. 그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하여 익명으로 검찰청 특수부와 동시에 기업 비리를 전문으로 다루는 가장 집요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보냈다. 그는 이 싸움에서 자신의 이름을 완전히 지웠다. 그녀를 구하는 영웅이 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이 망쳐버린 것을 그녀가 모르게 그녀의 방식대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었을 뿐이었다. 며칠 후 폐업을 준비하며 텅 빈 사무실에서 상자에 짐을 싸던 한유리는 작은 TV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속보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속보, 태양건설 최진석 이사 뇌물 공여 및 불공정 거래 혐의로 긴급 체포. 태양건설 최진석 이사의 긴급 체포 소식은 건설업계와 IT업계를 동시에 강타했다. 뉴스는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검찰이 확보한 익명의 제보자의 자료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치명적이었다. 최진석이 가을 디자인을 압박하기 위해 구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계좌 내역과 통화 녹취록이 고스란히 공개되었다. 탐사보도 전문 기자는 한 발 더 나아가 최진석이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소규모 하청업체들을 헐값에 집어삼켰던 전력까지 파헤쳤다. 한유리가 지적받았던 수목식재 관련 규정 위반은 사실상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 권고 사항이었음이 밝혀졌고
뇌물을 받고 이를 불법 시공으로 부풀렸던 담당 공무원 역시 직권남용과 술의 혐의로 즉각 구속되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가을 디자인은 불법 시공업체가 아니라 거대 기업의 횡포에 맞선 피해자이자 용감한 내부 고발자. 비록 그녀가 직접 고발한 것은 아니었지만 은행은 태도를 받고 우수 청년기업 특별대출을 제안하며 즉시 상환 요구를 철회했다. 한유르는 폐업 직전의 벼랑 끝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그녀는 텅 빈 사무실 한가운데 서서 이 모든 급작스러운 반전이 믿기지 않았다. 대체 누가 이 모든 증거를 찾아내어 자신을 구해준 것일까? 그녀는 어렴풋이 최진석에게 당했던 또 다른 피해자일 것이라 짐작할 뿐이었다. 강지훈은 넥스젠의 유리창 너머로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은 것에 안도했다. 그가 원했던 것은 그녀의 명예 회복이었지 그녀에게 또 다른 빚을 지우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가을 디자인은 살아났지만 한유리와의 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부서져 있었다. 넥스젠의 도심재생 프로젝트는 CEO의 스캔들과 유력 후보의 공모 철회로 인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사회는 강지훈의 경영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그를 압박했다. 지훈은 며칠간 자신의 집무실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는 권민수의 가면을 쓰고 한유리를 만났던 순간부터 레스토랑에서의 마지막 시험, 그리고 강당에서의 폭로까지 모든 것을 복귀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유치했는지, 그리고 그녀의 진심이 얼마나 깊고 단단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돈이나 힘이 아닌 오직 진실하고 투명한 방식으로만 이 매듭을 풀 수 있음을 알았다. 그는 비서를 불렀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주십시오. 그리고 언론에도 공지 자료를 배포합니다. 다음 날 아침, 넥스젠 다이나믹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것은 변명이나 해명이 아닌 강지훈 대표이사 명의의 공식 사과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과거사로 일한 그릇된 판단으로 특정 파트너사, 그는 가을 디자인을 직접 언급했다. 에 깊은 상처와 모욕감을 안겨주었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한 개인의 존엄성을 시험하려는 오만한 시도였음을 인정하며 한유리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사죄했다. 업계는 또 한 번 발칵 뒤집혔다. 냉혹한 강지훈이 그것도 공개적으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며 사과했다는 사실은 최진석의 구속만큼이나 충격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어서 도심 재생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을 발표했다. 본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는 엄격한 블라인드 심사 결과 최고점을 받았던 가을 디자인으로 선정되었음을 공표합니다. 강당이 술렁였다. 강 대표의 개인적인 스캔들과 무관하게 가을 디자인의 기획안은 본 프로젝트의 철학에 가장 부합하는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만약 한유리 대표께서 저의 이기적인 기만 행위에도 불구하고 넥스젠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대표이사직의 명예를 걸고 가을 디자인의 완전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건하에 그들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애원이 아니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녀의 능력에 대한 최대의 존경을 표하는 프로페셔널한 제안이었다. 한유리는 자신의 작은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이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이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에 놀랐고 이어진 프로젝트 선정 발표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를 동정해서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디자인을 선택했다. 그는 자신의 사적인 감정과 회사의 공적인 업무를 완벽하게 분리해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투명하게 인정했다. 그녀가 최진석에게서 그토록 원했던 것, 바로 그녀의 작업물에 대한 순수한 존중이었다.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에서 혼란스러운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며칠 후 한유리는 넥스젠 본사 로비에 서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비서에게 이끌려 44층 CEO 집무실이 아닌 평범한 회의실로 안내받았다.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먼저 일어나 그녀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대표님. 그는 권민수의 주눅든 모습도 강지훈의 오만한 모습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실수를 저지른 한 명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그녀를 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어떤 말로도 제 잘못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압니다. 한유리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사과는 받아들이죠. 하지만 용서는 다른 문제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전과 같은 날카로운 경멸은 없었다. 알고 있습니다. 지우는 준비한 계약서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이건 프로젝트 계약서입니다. 아마 업계에서 이런 조건은 처음 보셨을 겁니다. 한유리는 계약서를 읽어내려갔다. 그것은 을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아니었다. 가을 디자인의 모든 디자인 저작권은 철저히 보호되었고, 넥스젠은 투자와 행정 지원만을 담당하며 모든 의사결정의 최종 권한은 총괄 디렉터인 한유리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파트너십을 넘어선 헌정에 가까운 계약이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죠? 한유리가 물었다.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비즈니스입니다.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최고의 파트너에게는 최고의 대우를 하는 것. 그게 넥스젠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한 대표님은 제가 아는 한 최고의 디자이너입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개인적인 감정은 모두 배제하고 오직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함께 일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는 대신 일을 제안했다. 그것은 한유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녀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한유리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인 후 계약서에 서명했다. 일은 일이니까요. 그로부터 6개월 후 도심 재생 프로젝트 1단계가 성공적으로 공개되었다. 빌딩숲 한가운데 한유리가 꿈꾸던 비밀의 정원이 실제로 구현되었다. 누구나 무료로 들어와 쉴 수 있는 그곳은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었다. 강지훈과 한유리는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그들은 사적인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의 능력을 존중하며 치열하게 일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어느 날 저녁, 강지훈은 넥스젠 본사 앞이 아닌 아주 낡고 허름한 동네의 포장마차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완벽한 슈트 차림이었고 그 장소와는 지독히도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초조하게 손목시계를 바라보았다. 그때 야근을 마친 듯 편한 복장의 한유리가 그를 발견하고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강 대표님, 이런 데서 뭐 하세요? 누가 보면 또 가난한 척하는 줄 알겠네. 그녀의 농담에 지우는 당황하며 붉어졌다. 그게 저녁 약속이 있어서. 누구랑요? 한유리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지우는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한유리 씨랑요. 그는 어색하게 포장마차의 붉은 천막을 가리켰다. 저 떡볶이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번엔 권민수가 아니라 강지훈으로. 내가 사고 싶은데 혹시 시간 괜찮으시다면? 한유리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대신 오늘은 순대도 시켜야 해요. 그녀가 먼저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 강지훈은 얼어붙었던 자신의 심장이 마침내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며 그녀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그의 길고 잔인했던 시험은 끝났고 이제야 비로소 진실된 마음으로 첫 번째 데이트가 시작되고 있었다.